네, 저 오늘 2부 개인적으로 많이 기다렸던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너무 제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최근 10월에 시장에 굉장히 좀 깊은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미국 장기채 국채금리가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줬잖아요. 사실 그때 박사님께서 나와주셔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지금은 장기 국채금리 어느 정도 피크하다고 약간 꺾이면서 연말 랠리 가능성 있다고 해주셨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그 전망에 거의 맞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전제조건을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네. 혹시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도 될까요, 박사님? 네, 연말까지는 좀 기대감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든든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 박사님께서 저희 또 자료 만들어 주실 때 되게 첫 번째 페이지에 또 결론을 딱 요약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제가 자료 딱 봤는데 오늘도 첫 페이지에 굉장히 임팩트 있는 내용들이 딱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목도 되게 매력적인데 오늘 내용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저녁 때 쉬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첫 번째 페이지만 요약본을 좀 들으시고 나머지는 안 들으셔도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제일 중요한 말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연말까지는 뭐 단기 시황이야 누구도 못 맞히지만 기업이익이 좀 경기보다는 아직 양호한 기간인 것 같아요. 미국의 경우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내년도부터는 조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좀 전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기업이익에 결코 좋은 건 아니거든요. 명목 매출액이 떨어지잖아요. 그다음에 이미 매출액이 떨어진 회사는 그 원가도 떨어지겠지만 마진도 같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제 기업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네, 아웃풋과 인풋의 마진의 차이에 따라서 생산성의 차이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만 적어도 연말 연초까지는 제 생각에는 기업이익이 조금 매크로의 톤, 거시경제 뭐 지표, 거시경제 지표보다는 살짝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든든한 우구는 주식시장의 유동성 버퍼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유동성 버퍼는 주식시장을 좀 하락을 원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옛날에 영화가 생각나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그래서 한 세 가지로 나눠보니까요. 결론입니다. 좋은 것은 말씀드렸듯이 기업이익이 좋고 유동성 버퍼가 밀도 있다. 아직까지도 밀도 있다. 그리고 내년도 가벼운 경기 위축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 계속 드렸는데 당분간 미국 경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물론 나쁘죠. 전보다는 3분기보다는 4분기는 훨씬 더 떨어질 겁니다. 성장률도. 하지만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게 너무 좋았던 데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경기의 침체에 대한 공포감보다는 통화정책과 또 금리의 안정이라는 좀 베네핏에 오히려 주식시장은 더 좀 좋은 쪽에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부채 내성이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팬데믹 3년 동안 밀도 있게 증가한 통화 유동성이 증시의 힘이다. 두 번째 근데 나쁜 점이 있습니다. 근데 나쁜 점은 당장 4분기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뭐 스멀스멀 올라온다고 그럴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게 실질 금리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 금리가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는 소비와 부채 조정에 조금 악재거든요. 소비는 둔화될 것이고 또 부채 조정을 하는데 기업이나 가게가 어려워진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높은 금리 레벨이 주가 변동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주가 변동성이 아직까지는 발톱을 세우고 있지 않은데 시간이 지나서 이 금리 레벨이 뭐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10년 국채 미국 제 기준으로 4.0을 말씀드렸는데 4.0 정도에서 다시 또 저는 약간 뭐 고개를 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4.0 살짝 깨질 수는 있지만 뭐 3.8, 3.9 정도 갈 수는 있지만 그 이하는 안 내려갈 것 같고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면 주가 변동성은
아직 조금 남아 있는데 지금 당장 걱정하실 건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파월 의장도 얘기했지만 저는 긴축 레버가 연준의 손을 떠났다고 봅니다. 이미 7월 달도 금리 인상은 끝났고 금리 인하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은행 시스템이 지금 열일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긴축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중앙은행이 긴축하는 게 아니라 은행이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따라서 금리 인하의 시점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을 볼 게 아니라 은행과 관련된 지표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금리 인하 시점에 답이 있고 또 내년도 상반기에 예상되는 경기 침체의 경기 침체의 성격, 깊이 이런 것들이 결정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사님. 네, 사실 지금 이 부분 이 나쁜 것에 대한 우려가 결국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결국 금리가 높아지면서 신용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과거의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결국 그러면 연준이 하고자 하는 목표는 이미 높아진 금리로 인해서 실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약한 고리들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리 인하를 점진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박사님의 관점에 보기에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 외에 정책 금리는 내년의 연말 시점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맥시멈 2번이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지금 생각에는 내년도 미국 경제가 한 2분기 정도 살짝 가벼운 경기 위축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경기를 비교적 올해보다는 낮아지지만 장기 추세 성장률, 잠재 성장률 정도의 조금 그럭저럭 괜찮은 경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가 만만치 않다. 네. 한 번 정도 인하로 저는 좀 기울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0.25% 네, 말씀하시고 25bp 한 번 정도.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그 온도차를 느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코노미스트로서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박사님께서는 0.25 혹은 0.5%를 전망하고 계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100bp를 네.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낙관적인 투자자들은 보면 150bp까지 인하한다는 이야기도 종종 나오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골드만삭스의 일부 전략가들은. 근데 제가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만약에 박사님의 관점처럼 지금 연준이 높여놓은 금리로 인해서 신용 경색의 위험도가 더 높아져서 버거워하는 주체들이 많아진다면 금리 인하의 속도가 좀 가속화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십니까? 열려 있죠. 그럼 변수로 봐야겠군요. 네, 변수라고 봐야죠. 네. 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약간 먼 얘기지만 또 추세적인 얘기지만 연준은 틈만 나면 비둘기적으로 행동을 하려고 할 거예요. 전 세계 중앙은행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조금 정치권하고 가까워졌고 사실 미국도 재무부랑 연준은 좀 뭐 법적, 제도적, 관습적 또 합법적으로 동맹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채 증가가 일어나고 있고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내년도에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가 어쨌든 재정 지출을 그렇게 크게 줄일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연준은 물가만 잡히면 금리를 인하하는 쪽에 무게를 훨씬 더 많이 두고 있는 거죠. 비둘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궁금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상한 것으로 한번 넘어가시죠. 마지막 이상한 것은 이상한 것? 내년도에는 좀 골든 패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꽃길만 걷자. 약간 꽃길이고 골드락스. 그러니까 물가가 내려가는 대신에 주고받는 거죠. 경기는 그래 실업률은 좀 올라가고 경기는 조금 내려갈게. 어디까지 내려가? 너무 내려가지는 않아. 장기 추세선 정도, 잠재 성장률 정도로 내려가. 딱 이상적인 네, 그런 정도로 내려가서 물가도 잡고 경기도 약간 쿨다운은 되지만 정말 뭐 위협적인 그리고 금융시장 전체를 완전히 부러뜨릴 정도의 그런 경기 상황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상황이 저는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연준이 금리를 많이 못 내렸어요. 네. 그때 왜 못 내렸냐를 다시 찾아보면 경기가 좋았어요. 경기가 좋았고요. 그리고 연준은 뭐 물가가 잘 안 내려가니까 또 금리를 잘 안 내렸습니다. 그래서 좀 이례적인 케이스죠. 물론 이제 뭐 경제 구조도 많이 바뀌었고 세계 전체적인 뭐 프레임도 많이 바뀌었고 하지만
그런 국면도 있었더라. 그래서 매번 경기는 부러지고 뭐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또 말씀 주셨듯이 뭐 은행이 너무 신나게 열일해서 가계부채도 가계부도율도 올라가고 연체율도 올라가고 기업부도도 올라가서 이거 왜 이래 이러면서 경기가 부러질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제 확률이 낮다라고 보는 거고 네. 가능성은 열어두지만 그런데 그렇게 과거에 최근에 우리가 경험했던 항상 도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연준은 금리를 올린 다음에는 평균 6개월 후에 항상 금리를 내렸어. 라는 이런 도식적인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다고 내년도 시장이 그것 때문에 안 좋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만 시장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경기가 부러져야 주식시장이 된다는 얘기랑 동의어거든요. 좀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기업 실적이 부러져야 금리가 내려가고 물가가 내려가고 그래야 연준이 금리를 내릴 테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95년에서 97년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면의 특징은 경기는 버티고 물가는 조금 안정되고 안정은 돼요. 근데 조금 안정되고 주식시장은 양호하고 이거 완전히 골든 패스죠. 네. 그리고 달러는 좀 강해요. 그때도 미국 경제가 좋았거든요. 일본 경제도 안 좋고 아시아 경제는 스멀스멀 외환위기로 가고 있고 상황이 안 좋았거든요. 수출이 안 되고 외환 부족으로 우리나라 97, 8년에 외환위기 겪었지 않습니까?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미국만 좋았어요. 이때도. 네. 그래서 조금 뭐 그렇다고 우리나라 외환위기 온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조금 거시 국면에 비슷한 점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다 조합해서 좋은 것, 나쁜 것, 이상한 것을 모두 다 조합한 결론은 경기는 좀 불안하고 좀 약간의 침체기를 보이겠지만 증시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네. 만약에 특히 첫 번째 좋은 놈 중에서 경기는 장기 추세선으로 하락하고 또 특히 우리나라는 뭐 저조한 성장률이 계속되더라도 좀 특정 기업이라든지 네. 반도체 섹터라든지 내지는 뭐 좀 주식시장을 이끌어가는 시총이 큰 기업들이 네. 그런 매크로 환경보다는 조금 선전해 주면 물론 이제 거시경제의 궤적을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겠지만 네. 그런 정도로 되면 금리는 안정되니까 조금 더 주식시장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이 생기는 거죠. 네. 일단 그러면 결론은 일단 해피엔딩인 걸로 하고 디테일하게 이제 한번 가보시죠. 좋은 거 먼저 출발하시죠, 박사님. 네. 좋은 거는 지금 뭐 이게 야데니 리서치에서 제가 캡처해 온 건데요. 이게 미국의 경기 동행지수와 선행지수입니다. 이 선이요. 그리고 약간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게 포워드 어닝이거든요. 기업 이익이거든요. 기업 이익이 좀 기울기가 다르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은 매크로 환경과 기업의 환경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 전과 후가. 그 전에는 매크로 환경 물론 이제 매크로가 안 좋을 때 기업 이익도 안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때도 안 좋았죠. 이때도 안 좋았죠. 안 좋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상관관계의 어쨌든 밀접도라고 그럴까요? 관계성 이런 것들이 조금 기업 이익이 조금 유리해지는. 그러니까 사실 독과점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기업들이. 그리고 시가총액 방식의 어쨌든 산출의 주가 지수가 매크로보다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시대가 이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조금 패러다임이 조금 바뀐 게 아닌가. 근데 매크로 저 경기 선행지수 저거 자체가 별로 안 좋은데 기업들의 포워드 어닝 자체가 저렇게 튈 수가 있어요? 그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닙니다. 경기는 그 자기 나름대로 순환하고 있거든요. 순환하는데 몇몇 소수 기업들 독과점화된 기업들 최근에는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런 기업들이 어떤 헤게모니를 쥐고 있고 그 헤게모니 또 미국에는 또 다양한 글로벌 굉장히 독과점적인 소비재 기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의 위력이 훨씬 더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 증시가 다른 증시보다 지금 아웃퍼폼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다른 나라 증시는 조금 미국 증시를 추종하는 그런 정도의 좀 언더퍼폼하면서 추종하는 그런 그림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네. 그거는 내년에도 예외가 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 표를 보시면 이게 뉴욕 연은에서 낸 건데요. 이게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미국 GDP의 3분의 2가 소비 지출이고 그러니까 이 PC 개인 소비 지출이 어떻게 움직이는 건가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이게 지금 2021년 1Q부터 이렇게 낮아지고 있잖아요. 이 빨간색 선은 액추얼이고요. 네. 실제치고 이거는 전망입니다. 월가에서 전망한 건데 이 전망한 것의 에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상당히 마이너스 쪽으로 에러가 나타났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붙어 있죠. 이렇게. 네. 그래서 차분해지고 있고 기울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익이 조금씩은 디스인플레이션에 도움을 주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은 상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이제 버텨줘야죠. 만약에 다음 분기 뭐 1분기 해서 이게 계속 이게 마이너스로 이제 영역이 되고 오히려 낙관적으로 예측했는데 액추얼은 실제치는 또 아래로 꽂히고 이러면 이제 시장이 조금 더 불안해질 텐데 네. 전에 저번 시간에 출연했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220만 명 정도의 노동 공급 부족 현상이 임금을 서서히 떨어뜨릴 거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업률이 조금 천천히 올라올 것 같아요. 네. 내년 한 1, 2월까지는 급격하게 올라오는 시점은 저는 2분기로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2분기 GDP가 조금 안 좋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지금은 뭐 11월이니까 너무 그걸 뭐 물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염두에 두시되 지금부터 그렇게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남아 있다는 시간이 거군요, 남아있다라고 아직. 생각을 네. 합니다. 네. 부채에 대한 내성도 아울러 말씀드리면 가계부채 이자 비용이 가처분 소득에서 몇 % 차지하느냐라는 건데요.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이 올라오고 있어요. 금리가 올라오면서 연준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데 2008년 금융위기 대비해서는 굉장히 낮고요. 한 10% 언더기 때문에 조금 좋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좀 내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켜봐야죠. 박사님 그러면 저 2008년도 당시가 한 14% 정도 됐던 거죠? 그러네요. 네. 14.3%네요. 2004년. 그때 비하면 지금은 10% 언더다 네. 보는 거군요. 근데 보시면은 2004년에 14.1을 찍고 네. 경기 침체는 그 다음에 왔잖아요. 네. 금융위기도 2007년에서 2008년에 걸쳐서 왔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게들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빚잔치 하느라고 이제 쓸 돈이 없고 네. 너무 흥청망청 써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사실 그때 서브프라임 부적격 그 차주한테 그 주택담보대출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한 거죠. 네. 그 당시에는. 네. 어쨌든 미국은 가계부채 역시도 아직은 뭐 과도한 부담까지는 아니다. 아직은 과도한 부담까지는 아니다. 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유동성 측면이 저는 좀 가장 흥미로워요. 지금 시장을 설명하는데 앞으로도 내년 상반기까지도 좀 유동성에 초점을 둔다면 주가 조정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게 지금 제일 마지막 그 파란색 그 선으로 표시된 게 연준입니다. 이게 자산이거든요. 중앙은행의 자산은 아시다시피 화폐를 찍어서 민간의 채권을 사주면 중앙은행의 자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돈이 민간으로 간 거고 그 민간으로 간 그 돈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24개 지정한 은행으로 쏘아집니다. 네. 지급준비금으로. 그래서 지급준비금 중에서 일부는 재해치되죠. RP라고 그러죠. 역RP. 그래서 다시 중앙은행에 이자를 받고
그 예치를 하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그게 시중으로 이제 돌아다니는 통화 창출을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연준의 자산이 다 유동화돼 있다. 네. 민간에 가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 일부가 가 있는데 가장 그 심플하게 돈이 얼마나 풀렸나를 보면 결국에는 은행으로 간 지준도 조금 경제 상황이 좋아지거나 상황이 안정되면 이게 슬금슬금 또 민간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비 유동성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이 지표가 좀 적나라한 유동성 환경을 나타내는데 연준이 별로 안 줄었습니다. 보시면 지금 2007년 같은 경우에 거의 한 1조가 안 됐는데 네. 금융위기 때 한 3.3조였고요. 3조가 조금 안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8조까지 늘었거든요. 네. 거의 더블로 됐지 않습니까? 네. 팬데믹 기간 중에. 그리고 나머지 중앙은행들이 조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보시면은 지금 팬데믹 직전 때 여기 합계 이 G10 중앙은행이거든요. 네. 10개 중앙은행인데 실제로는 11개입니다. 네. G10이 한 11개 국가이기 때문에 스위스까지 이게 16조에서 23조로 늘었잖아요. 16조에서 23조로 늘었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3조에서 23조로 20조 늘었잖아요. 그리고 팬데믹 때 7조가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2008년 이후에 는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의 한 40% 가까이가 팬데믹 때 늘었다. 네. 이 유동성이 아직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중반에 한번 그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국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가 잘 안 떨어지면. 근데 금리는 엄청 많이 올렸는데 저 돈이 아직도 계속 돌아다니고 다른 나라보다 덜 줄은 거는 재무부에서 계속 여기서는 연준에서는 금리 올리고 반대편에서는 좀 찍어내고 돈 풀기를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맞는 겁니까? 그거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재무부는 재무부대로 재정 적자를 통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고요. 네. 또 한쪽은 이제 연준이 통화 정책을 통해서 또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양방으로 지금 유동성 공급이 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누구인가는 이제 그 부채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왜 저게 별로 많이 안 줄어든 거예요? 금리는 막 엄청 많이 높아졌다. 지난 3월에 또 그 지역은행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BTFP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많이 안 준 거죠. 한 1조 줄었다가 다시 한 4천원 늘렸잖아요. 그럼 저 뜻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의 타이밍이 더 뒤로 미뤄진다는 뜻이겠네요. 그래서 연준의 셈법은 조금 복잡하죠. 네. 그래서 연준은 오로지 경기를 볼 겁니다. 경기가 확실하게 식는 게 보여야 비로소 금리를 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조금 생각하는 것은 야 우리 좀 타협하면 안 되겠냐? 경기는 조금 뭐 이렇게 계속 괜찮고 그리고 연준은 금리를 내리면 안 되겠냐? 이제 이런 건데 많이 내리면 안 되겠냐? 이제 그런 건데 연준의 생각은 다를 겁니다. 아직도 유동성은 많고 총통화가 많이 풀려 있어요. 연준의 자산에서 보시듯이. 오케이. 저게 어쨌든 증시의 입장에선 버팀목이 되어 주겠네요. 알게 모르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죠. 네, 주가가 어쨌든 유동성만큼 주가가 좋아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일 확실한 우군인데 네. 연준이 딱 버티고 있는 거죠. 네. 사실. 그리고 여기서 보셨듯이 다른 나라보다는 연준은 안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유동성 환경이 제일 좋고 네. 경기도 좋고. 맞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저는 여기서 뭐 전체 흐름보다는 약간 다른 곁다리 얘기일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우려한 것 중에 하나가 중앙은행의 자산이 증가한 속도가 2008년 리만 이후로 지금까지 너무 가팔랐다는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8배, 10배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저 레벨이 앞으로 아주 오랜 기간을 줄어들게 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시장의 입장에서 안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GDP로 녹이는 거지 이게 그렇게 크게 급감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증시에 부담을 줄 정도로 유동성이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는 저는 거군요. 뭐 약간 유동성 포퓰리즘이 이미 경제 주체들이 이런 풍부한 유동성에 세팅돼서 돌아가고 있고
또 이게 반드시 줄여야 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 이런 네.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명쾌하지는 않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으로 분명히 조금 세금을 거둔다 그럴까요? 네. 인플레이션이 계속 끈적끈적할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네. 과거 같으면 만약에 내년도 미국 경제 성장률이 뭐 한 1.5%다 그러면 물가가 한 2% 가야 되는데 2.5% 3%에서 잘 안 내려오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게 이런 그 유동성에 그런 영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긍정적인 걸 다 들었으니까 이제 약간 좀 걱정거리를 한번 리뷰해 근데 보시죠. 걱정거리는 조금 뭐 첫 번째 걱정거리는 좀 싱거운 게 네. 실질 금리가 조금 올라가는데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또 않아요. 지금 실질 금리는 지금 페드 금리에서 CPI를 뺀 거거든요. 당분간 기준 금리는 횡보하고 물가는 안정을 계속된다면 실질 금리는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금리에서 물가를 뺀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 점선은 이제 내년 7월까지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다고 가정했을 때 물가는 안정되니까 실질 금리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게 이제 소비도 또 금융시장에도 조금씩 부담을 주지 않을까라는 네. 것이고요. 이게 지금 주가 상승률이랑 조금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매크로가 조금 안 좋아질 거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약간 크로스되고 있는데 결국 이게 조금 좁혀지는 이게 지금 다이버전스 돼 있는데 이게 좀 컨버전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대세 상승으로 가기에는 연준이 좀 금리를 내리기까지는 그렇게 큰 폭의 주가 상승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당장 걱정할 건 아닌데 이 국채 금리가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국채 금리가 떨어져서 뭐 3% 가면 할 말이 없지만 만약에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뭐 4% 살짝 깬다고 해도 다시 또 이제 4%에서 4.5 여기서 계속 시간을 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도 이제 조정이 될 거고요. 네. 연준은 이제 금리를 내릴 거니까 단기 금리는 내려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수익률 커브도 정상화 되겠지만 이게 금리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주가의 장기 평균 수익률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아지는 속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 레벨과 빅스를 비교해 보시면 금리가 높아지면 빅스가 올라가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에 금리가 많이 안 떨어진다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만약에 4%를 그냥 견고한 바닥으로 잘 안 떨어지고 다시 또 올라가고 뭐 이러면 이게 주가가 굉장히 조금 뭐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 네. 올해처럼 네. 이제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연준의 손을 떠난 긴축 레버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게 슬루스거든요. FRB에서 패드가 이제 분기마다 발표하는 빨간색 선이 대출을 얼마나 타이트하게 할 거니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이게 타이트해집니다. 그래서 은행 시스템이 지금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있어요. 대출이 타이트해져서 이게 이제 경기에 조금씩 영향을 주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내년 들어가면 조금 더 경기 위축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다라는 것이 지금 예고돼 있습니다. 네. 전체 대출 태도고요.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 태도도 지금 높아져 있죠. 이걸로 봐서는 조금 금융 정책. 지난번 FOMC에서 성명문에서 그동안은 크레딧 컨디션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지난 9월에는 파이낸셜 컨디션이라고 아마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광범위한 금융 정책이 지금 조금씩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서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거지. 네. 한쪽에서는 대출 축소, 연체율 상승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아직까지는 앞서 보셨듯이
좀 가게가 버틸만하고 기업들도 전체 기업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뭐 한 개 기업들 몇 개가 지금 조금 올라가면서 연체율이 올라가는 네. 그런 정도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건강하게 정리되는 수순으로도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경기가 조정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경기가 조정이 안 되면 안 돼요. 경제도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그 어떤 경제 주체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매크로하게 보면 이게 지금 올라가면서 자원 배분이 좀 효율화된다든지 또 좀비 기업이 조금 정리가 된다든지 하면서 그걸 겪고 났을 때 자본이 더욱더 좀 수익성이 높은 쪽으로 배분이 되고 생산성이 올라가거든요. 네. 놀라운 것은 연준이 금리를 계속 금리 인상의 금리 인하의 금융 완화의 액셀러레이터를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한 2010년부터 네. 미국 생산성이 정체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년째. 네. 그거는 금융 완화 초저금리 정책이 생산성을 개선하는 데 조금 방해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비 경기 쥐를 잡는 것은 고양이지만 소비 경기를 잡는 것은 은행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지금 이거는 크레딧 카드거든요. 그래서 90일 연체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 올라갔냐면 금융위기가 오기 직전에 2006년 정도의 수준인데 굉장히 낮은 상태죠. 그런데 이게 실업률이 올라가면 이게 좀 푹푹푹 올라갑니다. 가파르게. 그래서 내년 2분기를 제가 걱정하는 이유가 그거고요. 네.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올라오나 보다. 그게 어땠어? 뭐 이게 오토론 이것도 올라왔잖아요. 네. 이것만 보면 요 국면만 보면 많이 올라온 겁니다. 팬데믹 전까지 올라왔어요. 연체율이. 요 모기지는 이제 안 올라오죠.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변동금리부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짜잔 하고 시장을 조금 억누르기 시작하는 시점이 실업률이 또 올라가고 가계부채가 가계 소비가 조금 줄고 그래서 기업 이윤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감원이 일어나고 이런 악순환에 이제 들어갈 때 네. 시장에 그때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아직은 이제 워치 수준입니다. 네. 지켜봐야죠. 네. 제일 중요한 마지막 골든 패스를 말씀드릴 시간이 있나요, 제가? 네, 있습니다. 2분이 있습니다, 저에게. 2분밖에 없군요. 네. 예, 지금 이것도 야데니에서 리서치에서 가지고 나온 건데요.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95년에서 2000년 닷컴 버블 터질 때까지 연준의 금리인데요. 연준의 기준금리입니다. 연준의 기준금리가 안 내려갔잖아요. 네. 예, 쭉 올리고 95년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길게 동결을 했어요. 그리고 찔끔 내렸어요. 그리고 다시 올렸어요. 이런 구간도 있었다는 거죠. 왜? 경기가 좋으니까요. 경기가 좋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 파란색 선이 그 민간 일자리 수잖아요. 민간 일자리 수가 살짝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좋았잖아요. 정말 고용 호황 시대가 장기간 지속된 거죠. 네.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가가 계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CPI는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국채 10년물은 좀 떨어지긴 했어도 다시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지금 꼭 똑같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이런 국면도 있었는데 이런 국면은 물가가 안 떨어진 이유가 경기가 좋았기 때문이고 기업 이익이 좋았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른 조금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환기시키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당시에는 엔달러가 이제 역프라자 합의 이후에 계속 엔화가 약세로 갔고요. 그 끝머리에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왔죠. 원달러도 뭐 결국에 뭐
무너졌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미국 경제가 좋았던 경우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도에 경제가 이때랑 지금 95년에서 2000년 사이랑 좀 유사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달러가 조금 많이 안 떨어지겠죠. 달러 인덱스가.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그 교수님 강의 들으면 진짜 강의 듣는 마인드로 네, 정말 저 한 땀 한 땀 다 새기고 아유, 있거든요. 아닙니다. 너무너무 감사히 들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그러면 잘못하는 건데 재미있게 못해서. 아닙니다.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최대한 재밌게 하시는데 강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저 강의를 즐기거든요. 저는 강의가 아무튼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진미필담이라는 글자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필담? 진정한 맛은 반드시 담백해야 된다는 표현을 하는데 전 박사님 그런 매크로 그 브리핑을 들으면 정말 담백한데 진정한 맛이 있다. 진미필담이다.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내년도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겠지만 시장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고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게 금리 레벨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거라는 걸 유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유념하되 그래도 낙관적으로 보는 그럼 조정을 또 매수기로 활용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진미필담. 오늘 저녁에 탕후루 먹으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 네. 알겠습니다. 자, 퇴근길 라이브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데일리 인트 시장 동향 짚어봤고 심층 인터뷰에서 매크로 좀 정확하게 우리 김한진 박사님과 짚어봤습니다. 내일 금요일입니다. 내일은 이제 금요일 인간적으로 좀 빨간불 보면서 수익 낼 수 있게 하면서 저희는 6시 반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